전복과 반전의 순간 시즌2의 끝에서 두 번째인 네 번째 시간은요, 뮤지컬이라는 또 하나의 기존의 권위를 가진 오페라라는 양식을 뒤집은 양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지만 또 뭐 언제나 그래 왔듯이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뮤지컬은 글자 그대로 지금 최후의 문화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세기 말부터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1895년에 이제 영화가 파리에서 탄생을 했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예술사의 시대를 20세기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에 토마스 에디슨이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처음으로 발명함으로써 20세기에 걸쳐 이른바 소리를 고정시키는 음반의 시대를 열므로써 대중음악의 시대를 열었어요. 물론 소리를 저장하는 장치를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 아닙니다. 소리를 제일 먼저 저장하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영화처럼. 무려 에디슨보다 20년 전에 시인이면서 과학자였던 사람이 발명을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뭐 별로 그 발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물며 왕립 특허국에서 특허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미세한 이 구대륙과 신대륙의 과학적 산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20세기에 어쩌면 운명을 가르는 하나의 어쩌면 예시와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20세기는 문화가 산업이 되는 시대. 그냥 산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말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한 패권 국가의 세계 지배의 전략적인 무기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19세기까지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이 짧은 100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창안된 수많은 어떤 이 예술사의 혁명적인 진화 속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메이저 컨텐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름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름이야. 음악적인. 왜 뮤지컬이라는 형용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그 뮤지컬의 이름이 됐을까? 참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 뮤지컬은 웬만한 이제 그 흥행물들의 규모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뭐 레미제라블, 뭐 팬텀 오브 오페라 이런 게 한국 공연을 하는데 보통 제작비가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설국열차 이런 수준 말고의 한국 제일 블록버스터 메이저 영화의 수준의 제작비가 투입됩니다. 우리는 그냥 돈 몇만 원 내고 보면 그만이지만 그 영화를 제작하니까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살뜰리는 정말 그 흥행 투기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새로운 어떤 20세기의 장르가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음악 콘텐츠 더 정확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복합 장르 콘텐츠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주역이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뮤지컬을 만들어낸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영화가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니듯이, 그렇다고 음악을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니듯이 뮤지컬도 우리는 그냥 뮤지컬 하면 당연히 이건 미국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되시겠지만 미국이 뮤지컬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니었으면 뮤지컬이 이런 지금 20세기의
100년 지금까지 약 100여 년 동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을 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뮤지컬이라는 것은 결국 20세기의 미국이라는 나라와 불가분의 관계에 이제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20세기에 미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이 지구촌의 전통적인 예술의 기준들을 다 붕괴시키고 새로운 어떤 세계 통합의 예술 문화 기준을 만들어낸 원동력 혹은 그 원인이 뭔가라는 점이에요. 왜 하필 미국이었나라는 거죠. 왜 미국이 결국 20세기의 최후의 문화적 패권을 장악했냐. 사실 미국은 알다시피 신생국가고 이주민에 의한 국가고, 따라서 자국의 문화적 전통이, 그러니까 이른바 왜 얼마나 그럼 국가 이름 자체가 유나이티드로 시작하겠어요. 이 유나이티드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 콩가루 쥐구석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유나이티드 해보자, 우리가. 그런 그 이름부터가 유나이티드로 시작하는 한계 속에서, 미국은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제일 먼저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게 있죠. 군사력. 그렇습니다. 일단 군사력이 20세기에 가장, 어쨌거나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월남전과 니카라구아전 말에 소소한 패배 말고는 굵직굵직한 전쟁들, 특히 돈과 수익과 관련된 전쟁들에서는 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뭐 걸퍼전에 이르기까지.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군대를 진주시키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지금. 그런 어떤 군사적 점령 내지는 군대의 진주를 통해서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깔 수 있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근데 이렇게 또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왜 한때 세계의 약 3분의 1을 꽤 그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점유했던 소련의 문화는 왜 확산되지 못했을까?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강력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적어도 전 세계 사회주의 블록에 갖고 있었던 소련의 문화는 왜 세계에 뭐 흔적도 없잖아 지금. 제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선발 제국주의 국가,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와 다른 거대한 영토와 그 2억이 넘는 인구에서 기인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시장 경쟁력이 없었어 전혀. 그리고 얼마나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유럽의 백인들은 미국을 개무시했습니까? 예? 씨발 오페라도 하나 못 보는 애들, 오페라는 뭔지 아니? 뭐 이렇게 비웃었다 이거야. 그런데 얘들은 그런 어떤 고급 문화의 전통, 자국 문화의 전통이 없는 대신에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생기기만 한다면 일단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는 다 알다시피 미국은 뭐다? 인종의 그 전시장이라고 할 인종 백화점이라 할 만한 다인종 국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대다수의 인종들이 이 한 유나이티드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백인들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진짜 걔들끼리 너무 다르대. 알다시피 앵글로 섹슨 쪽하고 아일랜드 쪽은 이거는 뭐 철천지 한일간보다 더 심하다면 심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 대립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영국과 프랑스, 뭐 영국과 독일, 이건 완전 또 개원수들이야. 뭐 이런 속에서, 이런 약간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굉장히 다종다양한 그 이주민들이 그냥 몸하고 빤스하고 라는 것만 챙겨서 신대륙에 온 게 아니고, 이들이 가방을 들고 신대륙에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았던 그곳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미국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이 이 정말 전 세계의 요리 재료들이 일단 요리는 아직 안 했어. 요리는 아직 안 했는데 전 세계 요리 재료가 일단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가령 그 작은 뉴올린즈만 해도 백인하고 아프리카에서 실려온 흑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백인들 사이에서도 앵글로색슨계가 있었냐면 본래 그게 또 프랑스이니까 프랑스 애들이 존나 많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앵글로색슨계를 끌끌어오는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이쪽 백인들이 다 뉴올린즈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한 항구 도시 안에 백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백인들이 여기에 몰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 놈들은 내가 아무리 그거 뭐 독일에서 존나 잘 사는 새끼들이 말을 그까지 배 타고 왔겠어요. 뭐 그 못 배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왔지. 그래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 몰라나 독일인데도 그렇다고 걔는 저도 뭘 아느냐면 독일인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음악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음악이 뭐였냐면 행진곡이에요. 행진곡. 독일은 역시 이제 뭔가 이런 각 딱딱지 삼는 거 이거. 다음에 저 스페인 어디 완전 생양아치들이 왔다 하더라도 스페인 애들이 스페인 서민들이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 뭐냐면요. 서커스 음악이에요. 다음에 프랑스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 노래 좀 알아. 이런 백인 음악들 중에서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 그런 음악적 요인들이 결국 재즈라는 어떤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게 다양한 인종들한테 다시 소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는 먹히고 다 먹히고 어떤 거는 이 사람만 들으면 먹히고 얘한테는 안 먹혀. 왜? 나 이탈리아인데 독일 오스트리아 냄새 너무 많이 나. 싫어. 그거 지어주면 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생산에 있어서의 요리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소비, 다시 말해서 마케팅 되는 과정에서 이미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예행 연습을 자국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미국 영화가 1930년대에 이미 세계 모든 영화 시장을 휩쓸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미 27년이 되면요. 영국 영화 시장의 95%를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장악해요. 방자한 프랑스 영화 시장의 75%를 헐리우드 영화가 장악합니다. 수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역수출을 해서 이걸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일단 인종 전시장으로서의 이것이 딴 분야에서는 많은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지만 문화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응축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국가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좀 미국이 안 된 게 뭐냐면 가도 미국은 단독 선두의 국가잖아. 아무리 뭐 리먼 브러더스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도 아직도 예전에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국가인데 근데 니들의 노선과 철학이 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 돈 있는 놈이 최고야. 정말 그거는 우리는 얘들한테 그렇게 많이 미국 거를 우리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우리는 미국한테 뭘 이렇게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니들이 나한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거 말고는 내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노선은 20세기에서 그걸로 정해지는 거죠. 프래그마티즘으로 정해지는 거죠. 실용주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트주의적인 전통, 다시 말해서 인문주의적 전통이 사실은 국가를 규정하고 자신들의 행위 혹은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반영하는데 중요하게 개입하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엘리트주의가 주의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잖아. 미국이란 나라가 생양아치들이 와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아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처럼 뭔가 밑바닥의 문화가 올라오고자 할 때 이것을 억압하는 이른바 지배 계급의 강고한 문화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혁혁한 문화적 전통을 쌓은 국가, 그런 문화적 전통에서 그런 싸구려 같은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그것은 굉장히 비난받거나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실용적 판단을, 시장적 판단을 거세하거나 혹은 차단할 그런 어떤 혁혁한 인문주의적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요. 이 해에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문화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는 192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1926년 굉장히 나득지 않아요. 휴진 의원을 들으셨던 분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 해에 대한민국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8월 달에 사의 찬미가 발표돼서 한국의 음반 산업이 시작되었고 그해 10월 1일에는 지금은 문 닫은 종로 3가의 단성사에서 춘사나은교회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면서 본격적인 영화의 흥행시장이 열린 해예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1926년 미국에 이때 쿨리지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쿨리지 내각의 상무부 장관이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상무부 장관이야. 근데 이 허버트 후보는 스탠포드 출신이고 스탠포드에 지금도 허버트 후보 연구소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출신이고 광산업과 건축 토목업으로 30대 때 떼돈을 버는 CEO 출신이에요. 근데 이 상무부 장관이 상무부서 안에 영화 산업에 대한 정보조사 부서를 만든 해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이 26년부터 33년까지 무려 22개의 영상 산업을 위시한 미국 문화 산업의 보고서를 상원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전 세계 문화 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문화 정책을 방향을 가져가야 되겠냐라는 내용인데요. 이 허버트 후보 보고서는 결국 지금 이 순간까지 미국의 문화 정책에 변치 않는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국의 문화 정책을 결정적으로 이 보고서의 담당 부서가 상무부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내각에는 문화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잖아. 문화에서 돈이 되는 부분만 우리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의 내각은 문화를 관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문화부가 없기 때문에 상무부가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처음부터 문화를 장사로 본 거야. 이게 정부 기구의 구성에서 이미 딱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허버트 후보는 어찌 보면은 미국 문화 산업의 제가 볼 때 국가적 영웅인데 가장 최악의 오명을 쓰고 물러나게 돼. 왜? 바로 이듬해인 28년에 드디어 얘가 쿨리지를 해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요.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이때 이 20년대는 여러분 그 피처 제럴드의 올해도 개봉됐잖아. 그 영화 뭐지? 위대한 개츠비가 바로 요때를 배경을 한 거든. 진짜 흥청망청 아메리카. 그야말로 그 모든 소비가 정말 극단으로 달하고 모든 욕망이 불타올랐던 그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예요. 이때 그 후보가 낸 대통령 선거에 나온 구호가 선거 캠페인이 이거예요. 모든 가정의 부엌에는 치킨이, 그리고 모든 차고에는 자가용이. 이게 그 후보의
그 선거 슬로건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당선됐어요. 당선되자마자 그 이듬해에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폭삭망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오명을 남겨야 되는데, 이 뭐 대공황은 물론 후보의 잘못은 아니야. 그건 뭐 그냥 줄을 잘못 쓴 거야, 얘는. 근데 이제 32년 재선에서 그냥 총대 메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온 루즈벨트에게 뺏김으로써 단임 대통령으로 끝났지만, 이 후보의 정책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인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인간의 여가활동, 인간의 인문적 교양을 위한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패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용한 전략적 무기이다라는 인식을 처음 한 순간이에요. 한 국가가. 그 국가가 미국이에요. 자, 결국 미국의 문화 혹은 미국의 문화 산업이 이러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저는 그 마지막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결정 바탕으로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문화의 생산과 유통을 항공기와 군수산업, 항만, 건축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국가기관 산업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이미 20세기 초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위에 정말 희한한 건요, 미국에서 뮤지컬이 드디어 산업적으로 딱 폭발하게 되는 게 바로 허버트 후보의 정책이 발표된 바로 그 이듬해인 1927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미리 다 뭐 모든 걸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인생에 살아집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가장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것이 나머지 모든 구체적인 강론들에서 전부 이것에 부응하는 시스템과 또 결과들이 따라서 온다라는 겁니다.